이 꼬맹아.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당장 안 비켜. 재벌 회장이 시커멓게 죽어가는 안색으로 거품을 물고 쓰러져 버린 1등석 안. 순식간에 기내가 아수라장으로 변한 그때 박 실장은 소년의 멱살을 거칠게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10살 소년 민우는 옷매무새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오히려 박 실장의 손목을 서늘하게 낚아채며 응수했습니다. 이건 발작이 아니라 독이에요. 비명지를 시간의 증거물이나 숨기지 그러셨어요? 아저씨가 물병에 독 타는 거 내가 이 눈으로 다 봤으니까. 소년의 차가운 일갈에 기내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독살 미수 현장에서 검거될 위기에 처한 비서와 찰나의 기지로 회장의 숨통을 틔운 정체불명의 천재 소년. 그리고 잠시 후 소년의 낡은 펜던트 속에서 사진을 확인한 회장은 오열하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기막힌 현장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10살 소년은 대체 어떤 사연을 품고 이 비행기에 오른 것이며 회장은 왜 소년의 얼굴을 보고 그토록 슬프게 무너져 내린 걸까요? 지금부터 그 소름 돋는 진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고도 10,000m 상공의 뉴욕행 항공편 1등석은 평온함 그 자체였습니다. 최고급 가죽 시트에 몸을 맡긴 승객들은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JS 그룹의 최강천 회장은 개인용 물병에서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눈을 감았습니다. 7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스며 있었어요. 으악! 갑작스럽게 터져나온 최 회장의 거친 비명이 기내 전체를 관통했습니다. 몸을 비틀며 고통스러워하던 최 회장이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1등석 승객들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떤 여승객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죠. 회장님, 회장님. 박 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최 회장의 상체를 격렬하게 흔들었어요. 다른 한 손으로는 재빨리 승무원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의 또 다른 손은 최 회장이 마시던 물병을 슬쩍 집어 자신의 가방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응급 상황입니다. 승무원 여러분, 즉시 1등석으로 와주세요. 기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승무원들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기장실에서도 긴급 의료진 호출 방송이 나왔습니다. 기내에 의사분이 계시면 즉시 1등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승무원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가져오고 응급처치 키트를 뒤지며 분주히 움직였어요. 1등석 승객들은 긴장한 얼굴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옆 좌석에 앉아 영어 의학 서적을 읽고 있던 10살 소년이 책을 덮었습니다. 민우는 차분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최 회장에게 다가갔어요. 아이답지 않게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우는 최 회장의 손톱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회장의 눈동자 상태를 확인했어요. 마치 숙련된 의사처럼 정확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아이야, 위험하니까 비켜. 박 실장이 민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오히려 박 실장의 손목을 단단히 움켜쥐었어요. 10살 아이라고는 믿기 힘든 강한 힘이었습니다. 이건 단순 발작이 아니에요. 심장 박동을 억제하는 독성 물질에 중독된 거예요. 민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기내의 모든 시선이 소년에게 쏠렸어요. 승무원들도 놀란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민우는 박 실장의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가방 틈새로 물병의 일부가 삐져나와 있었어요. 저분이 회장님이 쓰러진 직후
물병을 숨겼어요. 증거를 없애려고 했죠. 기내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승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박 실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꼬마가 무슨 말도 안 되는. 박 실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작은 배낭에서 투명한 검사 키트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확인해 보세요. 민우가 박 실장의 가방에서 물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물병에 남은 물을 검사 키트에 떨어뜨렸어요. 몇 초 뒤 키트가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독성 반응이에요. 이 물병에는 독이 들어 있어요. 승무원들이 경악했습니다. 승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 커졌어요. 박 실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민우는 기내 의료 키트를 열었습니다. 여러 약품 중에서 정확히 하나를 선택했어요. 이 약을 회장님께 주사해 주세요. 해독 효과가 있어요. 승무원이 떨리는 손으로 주사기를 받았습니다. 민우의 지시에 따라 최 회장에게 주사를 놨어요. 몇 분 후 최 회장의 거친 숨소리가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최 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민우를 발견했어요. 아직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민우는 바닥에 떨어진 작은 알약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박 실장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것이었어요. 이것도 증거예요. 승무원님들이 보관해 주세요. 민우가 알약병을 승무원에게 건넸습니다. 승무원들이 박 실장을 에워쌌어요. 저분을 격리해 주세요. 더 이상 회장님께 해를 끼칠 수 없게요. 박 실장이 발버둥쳤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음모야. 이 아이 뒤에 누가 있는 거야. 하지만 승무원들은 이미 박 실장을 기내 뒷좌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수갑까지 채웠어요. 기내가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최 회장은 여전히 민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회장의 시선이 민우의 목에 걸린 펜던트에 머물렀습니다. 낡고 빛바랜 은색 펜던트였어요. 최 회장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묘한 느낌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민우는 최 회장의 시선을 느끼고는 펜던트를 5단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책을 집어들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최 회장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펜던트가 왜 그렇게 익숙하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 어디선가 봤던 것 같았습니다. 기내의 소동이 진정된 후 최 회장의 의식이 점차 또렷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민우의 펜던트를 만져보려 했어요. 하지만 민우는 차갑게 몸을 뒤로 빼며 최 회장의 손을 피했습니다. 회장님,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민우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최 회장은 소년이 자신을 할아버지가 아닌 회장님이라 부르는 것에 묘한 서운함을 느꼈어요. 분명 이 아이에게서 낯익은 무언가를 느꼈는데 소년은 벽을 치고 있었습니다. 한편 기내 뒷좌석에 격리된 박 실장은 주변을 살피며 재빨리 위성 전화를 꺼냈습니다. 승무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이었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성진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박 실장이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 속삭였어요.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전화 너머 최성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10살 정도 되는 소년이 나타나서 모든 걸 막았습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10살 소년이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정말입니다. 그 아이가 독극물 중독을 정확히 진단하고 해독제까지 찾아냈어요. 마치 전문 의사 같았습니다.
최성진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사무실 유리창이 금이 갈 정도로 주먹을 내리쳤어요. 그 꼬마의 정체를 당장 파악해. 혹시 형과 관련된 자일까? 최성진의 목소리에 살기가 서렸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몰아낸 형 재훈의 그림자가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 실장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시각 기내에서는 지상의 의료진과 위성통신이 연결되었습니다. JS그룹 전속 의료팀의 권위 있는 의사가 화상으로 나타났어요. 회장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응급처치가 완벽했네요. 이 정도 처치는 전문의도 쉽지 않을 텐데요. 의사의 말에 기내 승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민우에게 쏠렸어요. 저 아이가 정말 회장님을 구한 거야? 10살 아이가 어떻게 저런 걸 알 수 있지? 천재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야. 승객들의 경애와 의심이 뒤섞인 시선 속에서 민우는 담담했습니다. 그때 최 회장의 비서실 직원들이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공손히 인사했어요. 어린 영웅님, 회장님의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얼마든지 말씀해 주세요. 직원이 수표책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민우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무엇을 원하시나요? 10년 전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 재수사 자료를 원해요. 민우의 요구에 기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최 회장의 얼굴이 순간 새파래졌어요. 그 화재 사건은 자신이 장남을 내쫓은 바로 그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설마 이 아이가. 최 회장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10년 전의 죄책감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 다른 승무원이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트롤리를 끌고 와서 음료를 권했어요. 어린 승객님, 목이 마르실 텐데 음료 드실까요? 하지만 민우는 그 승무원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승무원님의 명찰이 조금 이상하네요. 민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승무원의 명찰 글씨체가 다른 승무원들과 달랐어요. 미세한 차이였지만 민우의 예리한 관찰력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짜 승무원의 얼굴이 경직됐습니다. 민우는 즉시 주변을 경계하며 뒤로 물러났어요. 박 실장 외에도 적이 더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최 회장이 힘들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여전히 어지럽고 몸이 떨렸지만 민우에게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아이야, 나는 너에게 원수 같은 사람 아니냐? 왜 나를 구했지? 최 회장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최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10살 아이라고는 믿기 힘든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죽어서 도망치게 둘 수는 없어요. 우리 엄마가 겪은 10년이 너무 억울하거든요. 민우의 대답에 최 회장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민우가 목에 걸린 펜던트를 열었어요. 펜던트 안에서 작은 사진 2장이 나왔습니다. 한 장은 30대 남성의 사진이었고 다른 한 장은 아름다운 여성의 사진이었어요. 최 회장은 그 사진을 보자마자 숨이 막혔습니다. 남성은 자신의 장남 재훈이었고 여성은 재훈의 아내였어요. 10년 전 자신이 집에서 내쫓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최 회장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우가 바로 자신의 손자라는 사실이 번개처럼 머리를 쳤습니다. 그동안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손자가 바로 눈앞에 있었던 거예요. 재훈아, 민우야. 최 회장이 떨리는 손을 뻗으며 민우를 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충격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대로 기내에서 억눌렀던 10년간의 후회와 그리움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아.
최 회장의 울부짖음이 1등석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들이 놀라 바라봤지만 아무도 감히 다가가지 못했어요. 할아버지와 손자가 만난 순간의 비극적 감동이 기내를 감쌌습니다. 뉴욕 공항 활주로에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반 승객들이 내리기도 전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기내로 들어왔어요. 가슴에 검역관 배지를 단 이들은 급하게 1등석으로 향했습니다. JS그룹 회장님의 응급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즉시 의료진과 함께 이송해야 합니다. 검역관 복장을 한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은 최 회장이 아닌 민우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안전을 위해 주변 인물들을 조사해야 합니다. 특히 저 소녀는 의심스럽습니다. 또 다른 가짜 검역관이 민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유괴범들이 어린아이를 이용해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시 격리하겠습니다. 이들은 민우에게 다가가 거칠게 팔을 잡았습니다. 민우는 저항했지만 어린아이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놓으세요. 저는 회장님을 구한 사람이에요. 민우가 소리쳤지만 가짜 검역관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이 놀라 일어났지만 감히 나서지는 못했어요. 그 혼란 속에서 또 다른 가짜 검역관이 박 실장에게 접근했어요. 재빨리 포승줄을 풀어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성진 도련님 명령입니다. 증거를 모두 없애세요. 박 실장이 자유로워지자마자 민우의 배낭을 낚아챘습니다. 안에서 무언가를 찾아 헤집기 시작했어요. 어디 있지? 분명 여기 어딘가에. 박 실장이 배낭을 뒤지며 중얼거렸습니다. 기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승무원들이 당황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그때 1등석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노신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60대로 보이는 그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어요. 젊은 친구들, 어린아이를 괴롭히는 게 보기 좋지 않군요. 노신사가 차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짜 검역관들은 그를 우습게 보며 무시하려 했어요. 할아버지, 위험하니까 비켜 계세요. 공무 수행 중입니다. 가짜 검역관 중 하나가 노신사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그 순간 노신사의 지팡이가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으악! 가짜 검역관이 손목을 붙잡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노신사는 놀라운 속도로 다른 검역관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젊은 무술가처럼 민첩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지팡이가 허공을 가르며 정확한 급소를 찔렀어요. 몇 초 만에 가짜 검역관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승객들이 경악하며 바라봤어요. 노신사는 민우 앞에 서서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었습니다. 민우 도련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노신사가 민우에게 정중히 무릎을 꿇으며 인사했어요. 김 비서님? 민우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 김 비서가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네, 재훈 도련님을 모셨던 김 비서입니다. 도련님을 그림자처럼 지켜왔습니다. 김 비서가 박 실장을 차가운 눈으로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 오랜 복수를 위해 참고 또 참았습니다. 박 실장이 떨리는 손으로 민우의 펜던트를 잡아당겼어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있다. 내놓아. 그때 김 비서가 재빨리 박 실장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손목뼈가 부러질 듯한 강한 힘이었어요. 감히 도련님께 손을 대다니. 김 비서의 목소리에 살기가 서렸습니다. 박 실장이 고통스러워하며 펜던트에서 손을 놨어요. 그 펜던트 안에는 작은 칩이 들어 있습니다. 10년 전 재훈 도련님이 녹음한 진실이 담겨 있어요.
김 비서의 말에 최 회장이 놀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소리냐? 최성진과 박 실장이 재훈 도련님을 모함하려고 계획하는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불륜 사건은 완전히 조작된 거였어요. 그 순간 기내 입구에 최성진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정장의 차가운 표정을 한 채로 말이죠. 뒤따라 더 많은 수하들이 몰려들었어요. 오랫동안 숨어있던 쥐들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군. 최성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삼촌과 함께 가자. 할아버지는 이제 늙어서 정신이 없으시거든. 하지만 민우는 이미 자신의 스마트폰을 조작하고 있었어요. 기내 와이파이를 통해 뭔가를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삼촌. 민우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방금 전 독살 미수 현장과 납치 시도 영상을 전 세계 언론사에 실시간으로 보냈거든요. 이미 뉴스에 나가고 있을 거예요. 최성진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며 이를 갈았어요. 이 꼬마 자식이. 최 회장은 충격에 다시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둘째 아들의 배신과 손자의 정체가 동시에 드러나는 상황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성진아, 내가 정말. 최 회장이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넘게 믿고 아꼈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에 절망했어요. 민우는 최성진의 수하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침착했어요. 삼촌이 보낸 가짜 승무원의 지문이 제 컵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미 경찰에 신고했고요. 민우의 말에 최성진이 치를 떨었습니다. 이 꼬마를 당장 데려가. 영원히 입을 다물게 해. 최성진이 소리쳤어요. 수하들이 몰려들어 김 비서를 숫자로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비서도 나이 때문에 한계가 있었어요. 치열한 격투가 벌어졌지만 결국 숫자의 열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김 비서가 쓰러지고 민우가 검은 승용차에 강제로 끌려갔어요. 차는 즉시 공항을 벗어나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최 회장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가슴에서 피가 넘쳐 흘렀지만 민우를 부르는 소리는 기내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민우야, 우리 민우야. 할아버지가 반드시 구해낼 거다. 최 회장의 절규 속에서 비행기는 텅 비었고 남은 건 쓰러진 가짜 검역관들과 충격에 빠진 승객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김 비서뿐이었습니다. 기내가 텅 빈 후 최 회장은 바닥에 떨어진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민우가 떨어뜨린 일기장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니 아이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고 할아버지를 도와드려라. 가족은 미워할수록 더 아픈 거라고 하셨어요. 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며느리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용서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용서해다오. 용서해다오. 최 회장이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김 비서가 다가와 최 회장을 부축했어요. 회장님, 지금은 민우 도련님을 구하는 게 먼저입니다. 김 비서의 말에 최 회장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를 눌렀어요. 준혁아, 나다. 최강천이다.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회장님, 10년 만에 연락을 주시다니. 제발 부탁이다. 내 손자가 납치됐다. 도와달라. 최 회장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가문의 자존심 따위는 이미 내던진 상태였습니다. 손자요? 재훈이의 아들 말씀이신가요? 인터폴 정준혁 국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 10살 민우라는 아이다. 내가 잘못했다. 모든 걸 잘못했어. 최 회장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최성진의 해외 비자금 루트를 이미 추적하고 있었거든요.
뉴욕 경찰과 협조해서 즉시 수색하겠습니다. 정준혁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최 회장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시각 검은 승용차 안에서 민우는 안대를 쓴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타이어가 도로를 굴러가는 소리와 차량의 진동을 분석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났어. 이제 비포장도로야. 바다 냄새가 나는 걸 보니 해안가로 가는 중이구나. 민우는 결박된 손을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옷소매에 숨겨둔 손가락 크기의 작은 기기를 만졌어요. 김 비서가 미리 준 신호 발생기였습니다. 작은 버튼을 눌러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한편 최 회장은 공항 지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집중하는 가운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손자 민우를 무사히 구출해 주시는 분에게는 제 전 재산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JS그룹 전체 재산을 현상금으로 건다는 전대미문의 선언이었어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제 마지막 혈육을 구해달라는 할아버지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폐공장에 도착한 민우는 최성진 앞에 끌려왔습니다. 최성진이 권총을 꺼내 민우의 이마에 겨눴어요. 내가 모든 걸 망쳤어. 이제 끝이야. 하지만 민우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최성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삼촌의 스위스 비밀계좌 2단계 인증번호가 7A9X입니다.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최성진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던 비밀이 10살 아이 입에서 나온 거예요. 너는 대체 뭐야? 최성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시각 뉴욕 곳곳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과거 최 회장에게 은혜를 받았던 전직 특수요원들이었어요. 은퇴한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실력은 살아 있었습니다. 최 회장님의 손자를 구하러 간다. 이들이 하나둘씩 공항으로 모여들었어요. 김 비서가 이들을 지휘하며 구출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한편 최 회장은 재훈이 생전에 보낸 메일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쌓여있던 읽지 않은 메일들이었어요. 아버지, 저희는 강원도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민우가 태어났어요. 아버지, 민우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해요. 아버지, 저희 집에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민우는 무사해요. 하지만 아내가 메일을 읽을수록 최 회장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아들이 그토록 차가운 눈으로 자신을 봤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정 국장님, 신호를 잡았습니다. 지휘실에서 외쳤습니다. 민우의 신호 발생기가 보내는 위치 정보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교회 폐공장 지역입니다.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정준혁이 무전기를 들고 명령했습니다. 구출팀이 검은 차량들에 나누어 타고 폐공장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갔어요. 최 회장도 구급차에 타고 함께 출동했습니다. 손자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았어요. 밤하늘 아래 구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폐공장을 포위한 구출팀이 진입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준혁 국장의 지휘 아래 전직 특수요원들이 각자 위치에 배치됐어요. 최 회장도 방탄조끼를 입고 구출팀과 함께 있었습니다. 회장님, 위험하니 뒤에 계셔야 합니다. 김 비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최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자를 구하러 가는데 뒤에만 있을 수는 없다. 그때 갑자기 공장 내부의 경보등들이 미친 듯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보안 시스템에 오류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경비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공장 안에서 민우는 벽에 붙은 전기 패널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결박된 상태에서도 어떻게든 전선을 건드려
과부하를 일으킨 거였어요. 뭐야? 시스템이 왜 이래? 최성진의 부하들이 당황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열감지 센서가 먹통이 되면서 보안 체계가 무너졌어요. 민우가 의도한 대로 내부 유인 작전이 성공한 거였습니다. 지금이야. 정준혁이 무전기로 명령했어요. 바로 그때 구출팀이 동시에 여러 입구로 돌입했습니다. 꼼짝 마. 무기를 버려. 전직 특수요원들의 외침이 공장 안에 울려 퍼졌어요. 최성진의 수하들은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오랜 실전 경험이 있는 구출팀을 상대로는 역부족이었어요. 으악! 누구야? 수하들이 하나둘씩 쓰러졌습니다. 최성진이 민우에게 총을 겨누며 소리쳤어요. 가까이 오지 마. 이 아이를 죽일 거야. 떨리는 손으로 총을 민우의 머리에 겨눴습니다. 그 순간 방탄조끼를 입은 최 회장이 나타났어요. 70대의 몸으로는 무리였지만 손자를 구하려는 마음 하나로 달려온 거였습니다. 성진아, 그만해. 민우는 내 조카다. 최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들을 향한 마지막 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카라고? 저 아이가 모든 걸 망쳤어요. 제 인생을 완전히 파괴했다고요. 최성진이 광기 어린 눈으로 소리쳤어요. 이성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너도 나를 배신했잖아요. 형만 사랑했으면서 왜 저한테는 그랬어요. 최성진의 목소리에 원망이 가득했어요. 성진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모든 걸 잘못했어. 최 회장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구출팀원이 뒤에서 최성진을 기습했어요. 총이 바닥에 떨어지며 민우가 자유로워졌습니다. 도련님, 김 비서가 재빨리 민우의 결박을 풀어줬어요. 최 회장이 비틀거리며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어요. 민우야, 우리 민우야. 최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제야 이 할아버지가 사람 구실을 하는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최 회장이 민우를 품에서 놓지 못했어요. 민우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10살 아이답게 할아버지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둘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주변에 있던 구출팀원들도 감동받아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체포된 최성진은 여전히 발악했어요. 증거가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 하지만 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납치 차량 안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삼촌의 범행 계획이 모두 녹화됐죠. 민우가 옷안에서 작은 기기를 꺼냈어요. 최성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럴 리가. 정준혁이 카메라를 확인했어요.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습니다. 결정적 증거예요. 최성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며칠 후 최 회장의 저택 정원은 평화로웠어요. 민우가 작은 상자를 열어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우리 가족이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는 젊은 재훈과 아름다운 아내, 그리고 갓난아기 민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최 회장이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네, 아빠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어요. 언젠가는 화해할 거라고 하셨죠. 최 회장이 서재에서 정식 문서를 가져왔어요. 민우야, 이건 JS 그룹 후계자 임명장이다. 내가 받아야 할 거야. 하지만 민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대신 아빠와 엄마의 명예를 회복해 주세요. 민우의 말에 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공식적으로 재훈과 며느리의 무죄를 선언하겠다.
언론은 이 모든 이야기를 영화 같은 실화라며 대서특필했어요. 10살 천재 소년의 용기에 전 국민이 감동했습니다. 현실판 천재 소년이 악을 물리쳤다. 가족의 사랑이 만든 기적. 신문 머리 기사마다 민우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JS그룹의 주가도 치솟았습니다. 기업의 신뢰도가 급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민우의 제안으로 불우한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이 설립됐습니다. 저녁이면 할아버지와 손자는 서재에서 바둑을 뒀어요. 최 회장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평생 괴롭혔던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진 거였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제가 이겼네요. 민우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하하, 역시 우리 민우가 똑똑해. 최 회장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모든 게 평화로워 보였어요.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 듯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주치의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새파래져서 서둘러 최 회장의 집무실로 향했어요. 손에는 민우의 건강검진 결과가 들려 있었습니다.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것 같았어요. 최 회장은 주치의의 표정을 보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되찾은 행복에 다시 먹구름이 끼는 듯 했어요. 주치의가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최 회장이 문을 열자 의사의 굳은 표정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심각한 분위기였습니다. 회장님, 민우 군의 검진 결과에 대해 급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주치의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손에 들린 검사 결과지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민우가 어디 아픈 곳이라도 있나? 최 회장이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이제 막 되찾은 행복이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납치 당시 투여받은 실험용 약물이 문제입니다. 뇌세포에 심각한 손상을 주고 있어요. 주치의의 말에 최 회장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입이 바짝 말랐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기억상실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최악의 경우. 주치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순간 민우가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처음 보는 곳에 온 것처럼 두리번거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왜 여기 있는 거죠? 민우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방금 전까지 함께 있었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였습니다. 최 회장이 민우에게 급하게 다가갔어요. 민우야, 나는 내 할아버지야. 기억 안 나니? 할아버지라고요? 죄송하지만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민우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어요.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최 회장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제 막 되찾은 손자가 다시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주치의 선생님, 치료 방법은 없습니까? 최 회장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성공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민우 군의 나이를 생각하면 위험성이 너무 커요. 주치의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 소식이 외부로 알려지자 감옥에 있던 최성진이 비웃었습니다. 그 꼬마가 결국 망가지는구나. 하하, 하늘이 도와주는군. 최성진은 자신의 남은 세력을 이용해 민우의 병 소식을 퍼뜨렸어요. JS그룹의 미래가 불안하다는 소문이 증권가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천재 소년이 기억을 잃고 있다. JS그룹 후계 구조에 빨간불. 악의적인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왔어요. 민우의 상태는 날로 악화됐습니다. 어제 배운 것도 오늘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자신의 이름조차 까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민우가 최 회장에게 물었어요. 최 회장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우야, 넌 강민우라는 멋진 이름을 가졌단다. 아, 그렇군요. 근데 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집은 어디고요?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했어요. 최 회장은 그때마다 참을성 있게 설명해 줬습니다. 최 회장은 전 세계 뇌신경학 전문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에서 최고의 의사들이 한국으로 날아왔어요. 하지만 모든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약물 부작용은 처음 봅니다. 치료법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요. 아직 의학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는 독성 물질 같습니다. 절망에 빠진 최 회장은 자신의 뇌를 이식해서라도 민우를 살리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나이와 건강 상태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하느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최 회장이 하늘을 원망하며 울부짖었어요. 민우의 소식을 들은 국민들이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촛불을 들고 소년의 회복을 빌었어요. 1등석에서 함께했던 승객들도 각자 치료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민우는 정신이 맑을 때마다 할아버지를 위로했어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엄마가 꿈에서 길을 알려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이 최 회장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조차 기적 같았어요. 설상가상으로 최성진의 추종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민우가 치료받는 병원의 전산망을 해킹했습니다. 의료 장비들이 모두 멈췄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하게 뛰어다녔어요. 생명 유지 장치까지 마비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백업 전원도 차단됐습니다. 의료진이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최 회장은 극한의 선택 앞에 섰습니다. 테러범들이 요구하는 것은 경영권 포기였어요. 회장님의 전 재산과 경영권을 포기하면 해킹을 중단하겠습니다.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컴퓨터 화면에 붉은 글씨로 협박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최 회장은 민우가 위험에 빠진 상황에서 고민에 빠졌어요. 손자의 생명과 평생 쌓아온 모든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김 비서가 다가와 말했어요. 회장님, 결정하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최 회장은 민우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봤어요. 의료 장비가 멈춘 상태에서 아이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민우보다 소중한 것은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좋다. 내가 모든 걸 포기하겠다. 최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 밖에서 검은 승용차들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뻗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해킹 사태가 발생한 바로 그 순간 뜻밖의 인물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닥터 윌리엄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민우가 최 회장을 구하는 모습을 본 그 세계적인 뇌신경학자였습니다. 민우가 어디 있습니까? 윌리엄 박사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물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뉴욕에서 바로 오신 건가요? 그 용감한 소년이 제 목숨을 구해줬거든요. 이제 제가 도울 차례입니다. 윌리엄 박사의 눈에는 감사와 책임감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다른 의사들은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치료법이 없다고요. 최 회장이 절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난 며칠 동안 들었던 절망적인 진단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민우의 뇌 구조를 분석해 보니 특별한 점이 있어요. 윌리엄 박사가 가져온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일반적인 치료법으로는 안 되지만 제가 개발 중인 나노 수술법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는 직접 가져온 최첨단 수술 장비들을 펼쳐 놓았어요.
다른 의사들이 본 적 없는 신기술 장비들이었습니다. 성공률은 얼마나 됩니까? 최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50%입니다. 하지만 수술하지 않으면 확실히 악화될 거예요. 윌리엄 박사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수술 당일 아침, 최 회장은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따라 민우의 정신이 맑았어요. 할아버지, 저 기억해요. 할아버지가 제 진짜 할아버지죠. 민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민우야, 할아버지가 여기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무사히 나오면 저를 위해 학교를 지어주실 거죠? 약속하신 거 맞죠? 그럼 당연하지.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학교를 지어주마. 최 회장이 눈물을 참으며 약속했어요. 수술실에는 윌리엄 박사와 최고의 의료진이 모였습니다. 15시간이 넘는 긴 수술이 시작됐어요. 한국 최고의 의료진과 윌리엄 박사가 팀을 이뤘습니다. 최 회장은 수술실 밖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김 비서와 병원 직원들도 함께 손자의 무사를 빌었어요. 제발 우리 민우를 살려주세요. 최 회장이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밤이 깊어가도 수술은 계속됐습니다. 최 회장은 한 발짝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보조 의료진들이 계속 교대했지만 윌리엄 박사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수술 중간에 위험한 순간들이 몇 번 있었어요. 민우의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위험합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간호사가 외쳤어요. 하지만 윌리엄 박사는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나노 수술 로봇을 조작하며 정교한 수술을 계속했습니다. 새벽 5시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윌리엄 박사가 땀범벅이 된 채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은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미소가 있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박사의 외침에 복도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최 회장이 주저앉으며 하늘에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정말 성공한 겁니까? 최 회장이 믿기 어렵다는 듯 물었어요. 손상된 신경이 완벽하게 복구됐습니다. 부작용도 없을 거예요. 다만 완전히 회복되려면 며칠이 더 필요합니다. 윌리엄 박사의 말에 모든 사람이 기뻐했어요. 김 비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도련님이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며칠 후 민우가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곁에 앉아있던 할아버지를 알아봤어요. 할아버지, 우리 바둑 마저 둬야죠. 제가 이기고 있었는데요. 민우의 말에 병실이 울음바다가 됐어요.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거였습니다. 민우야, 정말 기억나니? 최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다 기억해요. 비행기에서 할아버지를 구한 것도, 납치당한 것도 모두요. 민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민우의 회복 소식이 전해지자 최성진의 추종자들은 완전히 흩어졌습니다. 사이버 테러의 배우들도 모두 체포됐어요. 더 이상 민우와 최 회장을 위협할 세력은 없었습니다. 최 회장은 약속대로 사제를 털어 재단을 설립했어요. 그리고 장남 부부의 무죄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재훈과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전국에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최 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온 국민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우는 병상에서 일어나 재활훈련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과 같은 병을 앓는 아이들을 위한 병원을 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민우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최성진은 최종 판결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박 실장도 함께 중형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탐냈던 모든 권력은 영원히 사라졌어요. 윌리엄 박사는 한국을 떠나기 전에 민우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민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네, 박사님. 박사님처럼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병원 옥상 정원에서 최 회장과 민우가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평화로워졌네요. 그렇구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미래를 약속했어요. 길고 험난했던 시련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따뜻한 석양이 두 사람을 비추며 새로운 희망을 안겨줬어요. 다음 날 아침 민우는 JS 그룹 본사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경영권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었어요. 대신 자신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과학연구소의 소장이 되고 싶어요. 민우가 이사회에서 당당히 말했어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사들이 10살 소년의 당찬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최 회장은 뿌듯한 표정으로 손자를 바라봤어요. 민우의 뜻대로 하거라. 할아버지가 전폭 지원하겠다. 그날부터 최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은퇴했습니다. 대신 민우가 설립한 재단의 명예 고문이 됐어요. 매일 아침 두 사람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평범한 할아버지와 손자의 모습이었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내가 좋아하는 공원으로 가자꾸나. 최 회장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매년 재혼과 며느리의 기일이면 두 사람은 묘소를 찾았어요. 이제는 눈물 대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 엄마,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우가 묘비 앞에서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전국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용서와 화해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감옥에 있던 박 실장과 최성진은 TV를 통해 민우의 활약을 봤어요.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박 실장이 후회하며 중얼거렸어요. 민우는 할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지혜와 인품을 갖춘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어요. 몇 년이 지나 민우의 키가 할아버지보다 훨씬 커졌을 때였어요. 두 사람은 다시 여행 가방을 챙겼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요? 민우가 물었어요. 엄마와의 추억이 있는 강원도로 가자. 최 회장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지는 고통의 현장이었던 뉴욕이 아니었어요. 평화로운 강원도 숲속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최 회장은 민우의 펜던트를 소중히 만지작거렸어요. 민우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는 발작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민우가 장난스럽게 속삭였어요. 그 말에 최 회장이 호쾌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그렇구나. 우리 민우야.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어요. 10년 전 시작된 길고 험난했던 여정이 마침내 행복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창밖 구름 위로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며 새로운 하루를 약속했어요. 뉴욕 상공에서 시작된 한 편의 드라마가 마침내 아름다운 결말을 맞았습니다. 10살 천재 소년 민우와 할아버지 최강천 회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미움과 원망으로 얽혀있던 가족이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하나가 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배신과 음모,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까지. 하지만 진정한 가족에는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민우의 용기와 지혜, 최 회장의 뒤늦은 깨달음과 참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헌신적인 도움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진정한 할아버지와 손자로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진심을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